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사투를 벌일 때 저는 울면서 치료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산소호흡기를 떼주세요. 라고 말했죠. 제 이름은 임수란,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원건우 씨와 결혼한 지 8년, 비록 엄청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오후 3시쯤 저는 집에서 저녁에 건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해주려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천둥치는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건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콩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채소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챙길 겨를 없이 휴대폰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조차 거꾸로 튕겨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손은 심하게 떨렸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건우 씨,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우리 아직 함께할 날들이 많잖아. 병원 응급실 앞 간호사가 저를 의사에게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환자분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심하고 지금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간호사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의사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환자분은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환자분에게 고통만 더할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를 포기할지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응급실의 붉은 불빛을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건우 씨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저에게도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효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송업을 하며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저 안에 노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시부모님과 시누이 왕유리 씨도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팔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임수란, 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해. 네가 해코지한 거지? 저는 이미 비통함에 휩싸여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더할 수 없이 괴로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 유리 씨도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했습니다. 분명히 언니 때문이야. 우리 오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언니랑 같이 있다가 왜 교통사고가 난 거야? 언니, 혹시 우리 오빠 죽기를 바랐어? 시아버지는 옆에 서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다가와 시부모님을 말렸습니다. 보호자분들, 진정하십시오. 지금 환자분을 말렸습니다. 보호자분들, 진정하십시오. 지금 환자분은 아직 사투 중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셔도 소용없습니다. 임수란, 오늘 당장 의사 선생님께 계속 치료해달라고 해. 만약 내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랑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무례한 모습을 보며 동시에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건우 씨는 고통을 너무나 두려워했어. 마지막까지 저런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어. 설령 그가 살아남아 식물인간이 된다 해도 그 자신도 고통스러울 테고 우리 집도 완전히 무너질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앞으로 걸어가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기정상적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산소호흡기를 떼주세요. 치료 포기에 동의합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수란, 이 독한 년.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달려들어 저를 때리려 했고 옆에 있던 간호사와 경비원들이 말렸습니다. 신우이도 울면서 저를 욕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잔인해.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정말 건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건우 씨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수 없었고 이 가정이 희망 없는 치유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확인입니다. 저는 응급실 문은 마지막 확인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주세요.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에 붉은 불이 꺼졌고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옆에서 계속 울부짖었지만 저는 이미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건우 씨,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애썼던 그 남자가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치료 포기 각서에 서명할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의 눈에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우 씨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이 교통사고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삶에는 더 많은 폭풍우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건우 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 정신없이 집에서 건우 씨의 흔적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우 씨의 영정사진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푸근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술 하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건우 씨의 옷을 정리해 옷잔에 넣으려는데 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어보니 시부모님과 시누이 왕유리 씨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시누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도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임수란, 이 독한 년. 아직도 내 아들 집에 살고 있을 염치가 있어? 시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비통함과 억울함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제 집이에요. 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집이라고? 시누이 왕유리 씨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 이 빚은 언니가 갚아야 해.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왕건우가 시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렸고 상환일은 최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우 씨가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빚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차용증은 가짜예요. 저는 차용증을 탁자에 던지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건우 씨는 저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건 건우 씨 글씨도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이건 건우가 직접 쓴 거야. 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너한테 말 못하고 우리한테 빌린 거야.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빚을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분하고 아팠습니다. 건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이가 돈을 빌렸으면 분명히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이 차용증은 분명히 당신들이 위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코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위조라고? 예비서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가 널 속이겠니? 5천만 원, 한 푼도 빼놓을 수 없어. 저는 그들의 무례한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 씨가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우리 집을 빼앗고 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도 사드리고 평소에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와 건우 씨가 결혼 후 산 거예요. 우리 공동 재산이에요. 팔 수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차용증은 가짜예요. 저는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 왕유리 씨는 비웃으며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언니는 인정해야 해. 돈을 갚든가 아니면 나가.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건우 씨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는 게 그이에게 떳떳한 일인가요? 떳떳하냐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네가 그이에게 떳떳하지 않아. 네가 직접 치료를 포기해서 그이를 죽였어. 우리는 지금 우리 돈을 돌려받으려는 건데 뭐가 심하다는 거야? 만약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고소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네가 독한 년이라는 걸 알릴 거라고. 저는 그들의 흉악한 얼굴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에게 도리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빼앗고 저를 파면로 몰아넣으려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박 아주머니가 소란을 듣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안 상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왕씨 아저씨, 아주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수란 씨는 남편을 잃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박 아주머니를 보자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모르세요. 임수란이 우리한테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우리는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박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며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아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나요? 박 아주머님은 한숨을 쉬며 시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왕씨 아저씨, 아주머니, 수란 씨와 건우 씨는 그렇게 금슬이 좋았잖아요. 건우 씨가 떠나서 수란 씨 마음이 가장 아플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설령 차용증이 진짜라 해도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면 안 되죠. 혼자 남은 과부에게요. 혼자 남은 과부에게요. 시부모님은 박 아주머니의 말에 조금 머쓱해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신들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 분쟁이 있다면 중재인을 찾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중재하면 중재하지. 우리는 두렵지 않아. 임수란, 내가 3일 시간을 줄게. 돈을 갚든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중재하러 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중재하러 가. 말을 마친 그들 세 사람은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고는 몸을 돌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수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들은 그저 한순간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걱정 마요. 내가 증언해 줄게요. 이 집은 수란 씨와 건우 씨 거니까 그들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박 아주머니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부모님의 압박은 거대한 산처럼 저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건우 씨의 죽음은 저를 끝없는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건우 씨의 교통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떠나자마자 시부모님은 그렇게 급하게 빚을 독촉하러 온 걸까? 혹시 그 안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마치 황년을 삼킨 듯이 고스라렸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한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셨고 제 감정이 조금 진정된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방 안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노인건우 씨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로 가서 건우 씨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건우 씨의 옷장에는 그가 자주 입던 셔츠와 재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그가 즐겨 피우던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옷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가지런히 접어 수납함에 넣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짙은 남색 재킷을 접을 때 주머니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건우 씨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그가 평소에 전화 통화 외에 녹음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녹음기는 누구 거지? 왜 그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저는 녹음기를 들고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약 15분 길이의 녹음 파일에 뛰기 시작했고 아짜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녹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바람 소리와 자동차 주행 소음만 들렸습니다. 아마 차 안에서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약 1여여 초가 지나자 건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어조는 조금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이대호 씨의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회사 운영자금이고 직원들 월급이에요. 당신이 그 돈을 월급이에요. 당신이 그 돈을 들고 도망가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에요. 수많은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회사는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건우 씨와 이대호 씨가 함께 돈을 모아 시작했고 평소에는 건우 씨가 운송을 맡고 이대호 씨가 회계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이대호 씨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그가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전에 건우 씨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두었지만 건우 씨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어서 이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건우, 뭐가 네 돈이고 내 돈이야. 회사는 우리 둘 거야. 내가 돈 좀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게다가 그 돈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돌려받을 수 없어. 건우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대호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처음에 정직하게 경영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어요? 당장 돈을 회수해와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에 신고? 이대호 씨는 비웃었습니다. 왕건우,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장부는 다 내가 관리했어. 너한테는 증거도 없어. 게다가 네가 과연 경찰에 신고할 수나 있을까? 이 말을 듣자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호 씨의 이 말은 무슨 의미지? 설마 건우 씨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가? 녹음 속 소음이 커졌고 마치 자동차가 가속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우 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에 커브길이잖아요. 네가 죽으면 회사는 내 혼자 것이 되고 그 돈도 아무도 나랑 다투지 않을 거야. 미쳤어요. 건우 씨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빨리 브레이크 밟으라고. 아, 이어진 녹음은 귀청을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 충돌 소리, 그리고 유리 파펠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탁 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건우 씨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이대호 씨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었어. 그가 공금을 횡령했고 건우 씨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건은 입을 틀어막고 기명 지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쌍한 내 건우 씨. 그는 그렇게 착하고 이대호 씨를 그렇게 믿었어. 그를 좋은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이대호는 돈 때문에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어. 시부모님이 갑자기 위조된 차용증을 들고 와서 빚을 독촉한 것도 그래서였구나. 설마 그들도 이대호 씨와 공모한 걸까? 아니면 이대호 씨가 그들에게 이득을 주고 나를 괴롭히게 한 걸까?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건우 씨의 죽음이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만 감당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호, 이 짐승 같은 인간. 그는 건우 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게다가 시부모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돈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돕고 자신의 며느리를 괴롭히다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건우 씨는 헛되이 죽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그를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해. 이대호라는 살인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를 도운 자들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주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이대호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시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비분관계와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임수연이 아니야. 나는 강해져야 해. 건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망가진 가정을 위해서라도 저 악인들과 끝까지 싸울 거야. 저는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대호가 건우 씨를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다면 분명히 미리 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섣불리 움직여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우 씨가 전에 저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재무보고서는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몇몇 중요한 계약서와 서류는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열쇠는 늘 지갑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건우 씨의 지갑을 찾아 한참을 뒤진 끝에 과연 안쪽 칸에서 한참을 뒤진 끝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택시를 타고 건우 씨와 이대호가 함께 운영하던 운송회사로 갔습니다. 회사는 산업단지 안에 있었고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평소에도 100여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마당에서 짐을 싣고 내리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우 씨가 미처 마시지 못한 반잔의 차가 놓여 있었고 연필꽂이에는 그가 자주 쓰던 펜 몇 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회사 규정과 저와 건우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자 다시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우 씨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틀렸고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문득 건우 씨가 전에 저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요한 비밀번호는 우리 둘 이름의 첫 글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생일을 조합한 거야. 아들의 생일을 조합한 거야.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그는 항상 미리 생각해두곤 했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재무 문서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표가 있었고 모두 회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펴보았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회계장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큰 금액 지출이 있었는데 비굴안에는 투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을 합쳐보니 이대호가 횡령한 그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출들은 모두 해당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대호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 어제 운송 전표 사무실로 가져다줘.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황급히 파일을 닫고 USB를 뽑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사무실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사무실 책상 틈새로, 그는 숨을 죽이고 사무실 책상 틈새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을 바른 듯고 있었고 이상하네. 문이 왜 잠겨 있었지? 이대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사무실 책상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전화를 들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왕건우 그 자식은 죽었어. 회사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 돈은 마음껏 써도 돼. 뭐? 그저 과부일 뿐이야. 그저 과부일 뿐이야. 큰 소동 못 피워. 게다가 시부모님도 우리 편이잖아. 분명히 그 집에서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좋아. 오늘 저녁 우리 축하 파티하자. 이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정말 이대호와 공모한 것이었어. 그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도와 이 며느리를 괴롭히다니. 내가 정말 눈이 멀었어. 예전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대호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로 한동안 뭔가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파일을 수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10분쯤 지나자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가 운송 전표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대호는 그를 들어오게 했다가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담배 연기가 책상 밑으로 흘러들어와 숨이 막혀 기침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잠시 후 이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현장에 가봐야겠군. 뭔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컴퓨터를 끄고 양복 재킷을 챙겨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사무실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USB를 챙겨 온 문제 다시 확인인 것이 없는지, 닫들인 것이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USB를 제 컴퓨터에 꽂고 재무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대호가 회사 운영 자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몇 건의 큰 규모 주문 수입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우 씨가 전에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부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책장 위를 모두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던 순간 건우 씨가 베란다 수납장에 물건을 넣어두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베란다로 달려가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뒤진 끝에 가장 안쪽에서 검은색 수첩을 찾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과연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복사해온 재무보고서와 비교해보니 이대호가 위조한 지출과 빼돌린 수입 증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장부에는 이대호가 몇 번 공금을 횡령하려다
건우 씨에게 저지당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대호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건우 씨를 죽였다는 녹음기,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재무 보고서와 실제 장부가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가 파멸하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녹음기, USB, 그리고 장부를 모두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찾아 이대호와 시부모님 모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건우 씨, 걱정 마. 나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줄 거야. 당신을 해친 자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할 거야. 증거를 거의 다 모으자 저는 마음이 놓였지만 이대호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이고 분명히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혹시 그가 미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람들과 공모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와 정면으로 한번 맞서보고 그의 반응을 보며 그의 밑바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임수란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형수님이었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저를 전혀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 일과 건우 씨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회사로 올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날까? 회사로 가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편할 거예요. 저는 일부러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 USB, 그리고 장부를 모두 가방에 넣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대호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대호는 이미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걔는 저를 보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어서 앉으세요. 이대호 씨, 건우 씨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죠? 이대호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평소처럼 돌아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통경찰도 사고로 판정했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괜한 소리라고?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건우 씨와 그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대호의 얼굴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놀라움에서 긴장으로, 그리고 다시 음침함으로.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제 녹음기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이대호 씨,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대호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가방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회사 재무보고서와 건우 씨가 기록해둔 실제 장부가 있어요. 당신이 지출을 위조하고 수입을 빼돌린 모든 사실을 이대호의 눈빛은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임수란,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하냐고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비분간계가 터져나왔고 목소리도 몇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대호 씨가 건우 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길 원해요. 저는 당신이 횡령한 공금을 돌려놓고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해요. 책임? 이대호는 비웃으며 오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임수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녹음기 하나랑 몇몇 수의 장부 따위로
나를 유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소용없어. 교통경찰의 판정서도 아직 그대로인데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어? 게다가 그 장부랑 보고서 따위는 아무나 위조할 수 있어. 증거가 될 수 없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호 씨,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증거들은 모두 철저해요. 저는 경찰에게 넘겨서 그들이 판단하게 할 거예요. 경찰? 이대호는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경찰이 네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감히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나는 이미 다 손을 써뒀어. 네가 감히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게 바싹 다가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임수란, 내가 충고하는데 현명하게 행동해. 녹음기랑 USB 내놓고 조용히 집 팔아서 돈 받고 떠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장담 못해. 너 혼자 남은 과부잖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널 도와주겠어? 저는 그의 흉악한 얼굴을 보며 비록 조금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협해서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대호 씨,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올 용기가 있었으니, 당신을 찾아올 용기가 있었으니,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을 죽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이 증거들은 이미 여러 장 복사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저 그를 위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말투가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대호는 정말로 믿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고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다시 삼켰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서 말했습니다. 이대호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 횡령한 공금을 돌려놓으면 아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찰이 찾아오면 당신은 완전히 끝장이에요. 이대호는 비웃으며 분명히 제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수란,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나는 자수하지 않을 거야. 네가 감히 나에게 맞서면 내가 너를 망쳐버릴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두고 보세요.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반드시 있어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나갔고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회사를 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손은 여전히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방금 이대호와 대치할 때 저는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물러섰습니다. 이대호의 위협은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증거를 경찰에 넘겨서 그들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이대호라는 살인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부모님에게 이대호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시부모님에게 이대호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내 눈이 멀어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직접 말하면 오히려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증거를 이대호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먼저 신우이 왕유리 씨와 이야기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리 씨는 평소에 조금 제멋대로였지만 마음씨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부모님과 이대호에게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건우 씨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일부러 유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불친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가 왜 왔어? 우리 집은 너 같은 독한 년은 환영하지 않아. 우리 집은 너 같은 독한 년은 환영하지 않아.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건우 씨의 죽음에 관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저는 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케이크를 탁자 위에 놓고 세 사람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유리야, 제가 오늘 온 건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건우 씨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대호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에요.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즉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교통경찰도 사고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대호를 망치고 회사 재산을 빠?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녹음이 있어요. 건우 씨가 사고 나기 전에 녹음한 거예요.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건우 씨와 이대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듣다 보니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유리 씨의 눈은 크게 뜨였고 순식간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아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이대호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정말이에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대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건우 씨에게 발각되자 죄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건우 씨를 죽인 거예요. 그는 저한테 당신들이 그를 도와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도 말했어요. 헛소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전혀 몰랐어. 이대호는 그저 건우가 자기한테 5천만 원 빚을 졌고 우리가 빚 독촉하는 걸 도와주면 돈을 받으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을 뿐이야. 제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대호는 이런 식으로 그들을 속인 것이었어. 그는 시부모님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용해 자신을 도와 나를 괴롭히게 한 거야. 정말 교활한 인간이야. 유리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해. 이대호 이 짐승 같은 놈.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버릴 거야. 유리야, 진정해.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해서 이대호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울기 시작하며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감히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도와 너를 괴롭히다니. 건우에게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다. 어머니,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이대호라는 살인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건우 씨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수란아, 예전에는 우리가 너에게 미안했어. 우리가 너에게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지.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반드시 이대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유리 씨도 눈물을 닦고 심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언니, 제가 언니 말을 들을게요. 전에는 제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서 오빠의 복수를 할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을 보자 제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와 장부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대호가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린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겨서 수사를 시작하게 해야 해요. 하지만 이대호는 교활해서 분명히 여러 방법을 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부인할 수 분명히 여러 방법을 쓸 거예요. 건우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부인할 수 없도록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시아버지는 야스베아 장부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유리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대호는 경찰서에 인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고하면 혹시 그가 미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람들과 공모하면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는 먼저 증거를 잘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다음 그 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시부모님과 유리 씨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라나 그럼 우리 지금 뭘 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해요. 이대호가 발견하지 못하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째, 유리야, 네가 이대호에게 접근해서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한 적이 없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제가 아직 그쪽 편인 척하면서 그에게 접근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대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건우 씨 사고 당일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요. 우리가 단서를 많이 모을수록 사건에 더 유리할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눈앞의 가족들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오해와 질투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건우 씨를 위해 정의를 찾기 위해 마침내 과거를 적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대호는 분명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유리 씨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모아 이대호라는 산듯이 충분한 증거를 모아 이대호라는 우리는 역할 분담을 논의한 후 저는 시부모님 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햇살이 제 몸에 비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건우 씨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고 동기가 생겼으며 가족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저는 정의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이전에 알던 장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한 분으로 전에 건우 씨 회사가 법률 문제에 휘말렸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녹음기, USB, 그리고 장부를 모두 건넸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녹음을 귀에 깊게 듣고 증거들을 살펴본 후 얼굴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수란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녹음은 이대호가 검행 동기와 행동이 이대호가 범행 동기와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그를 고해 살인죄로 예를 들어 기소하려면 더 많은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 변호사님,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당시의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둘째, 유리 씨 쪽에서 이대호의 더 많은 직접적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에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이대호는 분명히 당신들의 의도를 알아챘을 것이고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유리도 이 접근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유리가 반드시 조심하고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세요. 장 변호사님이 당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유리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전하고 반드시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유리는 이미 이대호와 연락해서 제가 그와 사이가 틀어졌고 자신은 그와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대호는 이미 동의했고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리는 회사로 갔습니다. 점심때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대호가 자신을 매우 신뢰하며 제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맞선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처리하고 나면 유리에게 회사 재무 책임자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리는 또한 이대호의 사무실에서 금고를 보았는데 그 안에 많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에게 답장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먼저 이대호의 신뢰를 얻고 천천히 기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유리는 매일 회사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대호가 최근 낯선 남자와 자주 연락하며 매번 통화가 매우 은밀했고 증거인멸, 입막음 돈 등에 대한 단어를 언급했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대호의 개인 계좌 이체 기록을 몰래 찍었는데 몇 건의 큰 금액 이체가 있었고 수령이 모두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장 변호사님께 알렸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이 낯선 남자가 이대호의 공범이거나 그가 관계를 다지는 데 사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큰 금액 이체는 입막음 돈이거나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여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인부 몇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한 인부는 당시 건우 씨 차와 다른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뭔가 말다툼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차가 속도를 내어 고의로 건우 씨 차를 들이받아 건우 씨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차의 번호판 숫자 몇 개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황급히 장 변호사님께 알렸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즉시 경찰에게 그 번호판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는 이대호가 가짜 신분으로 구입한 것이었고 사건 발생 후 그가 처리해버렸지만 경찰은 여전히 당시 그 차가 사고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몇몇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장 변호사님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전 이대호가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당시 그의 옷차림은 유리가 묘사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점점 더 충분해졌습니다. 이대호의 범행 동기와 행동을 증명하는 녹음,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빼돌린 재무 증거, 그의 사고, 현장 출연을 증명하는 목격자 증언과 C3 영상, 그리고 번호판과 차량 흔적이 보강 증거로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이제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기소장을 작성했으며 우리의 동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유리 씨를 불러 경찰 신고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동의를 표했고 유리는 당장이라도 이대호를 잡아놓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이대호는 분명히 잡히겠죠.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지금 증거가 이미 매우 충분하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분명히 이대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공판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가 처벌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슬아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너에게 미안했어. 이제 건우를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오리가 네 일이야. 유리도 말했다는 것을 알려줘이다. 유리도 말했습니다. 유리는 가족이잖아요. 원래 서로 도와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잃은 고통을 겪고 시부모님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대호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은 압력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니 드디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장 변호사님은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이대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대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우리 가족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리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건우 씨를 위해 정의를 찾은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호가 잡힌 후 그의 공범들은 그를 구하려 할 것이고 그 또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증거를 수집하여 그가 유죄 판결을 수집하여 그가 유죄 판결을 수집하여 그가 유죄 판결을 수집하여 이어진 며칠 동안 우리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법원의 개정 통지를 기다렸습니다. 유리는 계속 회사에 남아 회사 재무장부를 정리하고 이대호의 더 많은 범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 저를 보살펴 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화목해졌습니다. 저 또한 건우 씨를 잃은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건우 씨가 남긴 사업을 돌보고 건우 씨가 남긴 사업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장 변호사님은 이대호가 신문 초반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금을 횡령한 후 건우 씨에게 발각되자 건우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궁지에 몰려 살인멸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시부모님에게 돈을 주고 저를 쫓아내도록 도왔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우리 모두는 분노했습니다. 곧 법원의 개정 통지가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이대호의 행위가 이미 고해 살인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등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하며 증거가 확실하여 그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당일 우리 가족 모두 법원을 갔습니다. 이대호가 법정 경위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어디간데 없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장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기, 재무보고서, 장부,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차량 흔적 감정 보고서 등이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 하나하나 놓였습니다. 이대호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의 변론은 창백하고 무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선고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법정에서 나오자 햇살이 제 몸에 비쳤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심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법원에서 두 번째 개정 통지가 왔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출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긴장된 것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였고 기대된 것은 이대호의 죄를 완전히 밝혀 그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개정 당일 우리 가족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란 씨,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호가 법정 경리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자 여전히 희미한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심리가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장 변호사님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판상 앞으로 걸어가 서류한 목금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저희가 새로 찾은 증거입니다. 제 의뢰인 왕유리, 즉 피해자의 여동생이 이대호의 금고에서 이 비밀 협약서를 찾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대호는 1년 전부터 피해자의 경쟁사와 결탁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무너뜨리면 상대방이 이대호에게 5억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말을 마친 장 변호사님은 협약서를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건넸습니다. 이대호는 그 협약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야.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위조된 것인지는 감정하면 알겠죠. 장 변호사님은 비웃음에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증인도 있습니다. 이때 법정 경위가 중년 남자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전에 유리가 이대호와 자주 연락했다고 언급했던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이대호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며 이대호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성민입니다. 이대호의 공범입니다. 그가 저에게 가짜 신분으로 사고 차량을 구입하고 처리하도록 시켰고 사고의 진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막음 돈을 전달하도록 시켰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대호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섰고 법정 경위가 그를 다시 앉혔습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몰라. 너는 그들에게 매수당한 거야. 김성민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여기 이대호가 저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저희의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말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대호가 회수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대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배심원단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또한 이대호가 사건 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거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그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자를 살해거린 예측부터 세웠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고를 일으켜 이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아니야, 이렇지 않아 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유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살아생전 저에게 가장 잘해줬습니다. 이대호는 우리 오빠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을 속여서 그를 도와 제 새언니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만약 새언니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갑니다. 판사님, 반드시 그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유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대호를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남편 왕건우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이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탐욕 때문에 잔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제 남편의 정의를 찾아주시고 이대호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제 남편의 하늘에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살인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인 후 이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호 피고인,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장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판사님,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결과 이대호가 공금을 횡령한 후 도박과 낭비에 빠져 불과 몇 달 만에 2억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지에 몰려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피해자를 서둘러 살해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가
이미 그의 죄를 발견했던 것은 이미 그의 죄를 발견할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대호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해의 살인죄뿐만 아니라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보험 사기죄 등 여러 가지 죄목을 저질렀고 그 죄질은 극히 나빴습니다. 판사는 심리가 끝난 후 심리를 마치고 선고일을 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오지 않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호라는 악행을 저지른 살인자는 결국 자신이다. 이대호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며 모든 악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원에 기다리면 됩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불안했던 것은 법이 건우 씨에게 완전한 정의를 가져다 주지 못할까 봐였고, 평온했던 것은 모든 증거가 이미 확실하고 이대호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유리도 매일 퇴근 후셔서 저와 함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선고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의 옛 직원들, 이대호에게 피해를 본 고객들, 그리고 많은 언론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대호가 법정 경위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고 머리는 많이 희끗희끗해졌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우리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재판장으로 걸어 올라와 법봉을 두드리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대호는 조사 결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회사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및 낭비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왕건우가 이를 발견하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왕건우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고의 살인죄를 구성하며 범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동지의 비불량하고 사회적 됩니다. 증시의 피고인 이대호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거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고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피고인 이대호는 뇌물수수 행위가 존재하므로 뇌물죄를 구성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위험 있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이대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떨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피고인 이대호의 범죄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해악 정도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이대호는 고의 살인죄로 사형 집행유예 2년, 평생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고험 사기죄로 징역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고험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년 및 벌금 1원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여러 죄를 경합하여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에서는 즉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 옛 직원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유리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손을 꽉 잡고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대호는 피고의석에 주저앉아 말도 안 돼. 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임수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고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우리를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우리를 막아주며 우리는 그저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밝게 비쳤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공기 중에 자유의 맛이 가득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공기 중에 자유의 맛이 가득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란아, 고맙다. 건우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를 위해 정의를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유리도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앞으로 언니와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때 장 변호사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이대호의 공범 김성민도 은닉죄와 돈세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호에게 뇌물을 받은 관리들도 모두 입건되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인과응보네요. 장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대호에게 몰수된 재산과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모두 회수될 것입니다. 회사도 이제 당신 소유가 되었습니다. 후속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좋은 소식을 건우 씨의 영정사진에 알렸습니다. 건우 씨, 들리세요? 이대호가 처벌받았어요. 모든 악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영정사진 속 건우 씨는 여전히 그렇게 푸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줌을 느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우리는 회사 일을 처리하는 데 바빴습니다. 이전에 이대호가 빼돌렸던 고객들은 이대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의 옛 직원들도 모두 저를 지지하며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자발적으로 회사의 후방 지원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맡아 직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셨고 직원들은 모두 그녀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고를 관리하고 물품을 확인하며 창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리는 계속 재무 담당으로 일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일 처리도 진지하고 꼼꼼했습니다. 회사의 장부는 그녀가 명확하게 관리하여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옛 직원들에게 배우며 현장을 뛰고 고객과 상담하며 운송 노선을 계획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겸손하게 물어보았고 그들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큰 고객이 우리와 대규모 계약을 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여자라서 이렇게 큰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직접 찾아가 회사의 현황, 미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운송 보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를 회사로 데려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과 규범적인 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은 저의 성의와 회사의 실력에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임 사장님,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안 될 거라고 걱정했지만 이제 보니 많은 남자들보다 훨씬 유능하시네요. 사장님과 협력하니 안심됩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기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시부모님과 유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푸짐한 저녁 식탁을 차려주셨고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란아,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너에게 미안하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이제 미안하다. 이제 네가 회사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잘 보살피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수란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다. 건우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결정해. 우리 모두 네 말을 들을 거야. 유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언니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회사가 더 발전하고 커지면 우리 지점도 내고 오빠의 사업을 점점 더 번창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눈앞의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오해와 질투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건우 씨가 하늘에서 지금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우리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이대호가 남긴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저 또한 건우 씨를 잃은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점 더 자신감 있고 강인해졌습니다. 매년 건우 씨의 기일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의 묘를 찾아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를 바쳤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건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와 유리 모두 잘 보살피고 있어요. 회사도 점점 더 잘 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우 씨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과부가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이고 시부모님의 좋은 며느리이며 유리의 좋은 새언니입니다. 저는 저의 노력과 끈기로 이 가정을 지탱했고 건우 씨의 염원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어두웠던 날들을 생각합니다. 건우 씨의 떠남을, 이대호의 박해를, 시부모님의 오해를.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저를 더욱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온갖 좌절과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좌절과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결국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선량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건우 씨의 사랑과 염원을 안고 가족들의 지지와 믿음을 받으며 계속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회사는 점점 더 번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는 영원하고 선량함은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